객관성을 좀 유지한 상태에서 거리를 좀 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기자님은 네. 저널리스트로서 김어준 씨를 어떻게 봅니까? 제가 김어준 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하던 1998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딴지일보란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 초창기였기 때문에 인터넷이 겨우 텍스트 정도 느리게 읽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어준 씨가 딴지일보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기자가 됐을 때 저희도 젊으니까 김어준 씨의 그런 젊은 감각, 재미있는 기사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저희 수습 기자들 사이에서 김어준 씨 기사 제목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약간 유행처럼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어준 씨를 그냥 저희가 좀 약간 재미있는 사람, 그냥 시사를 소재로 하는 그런 뭐 사람으로 생각했지 언론인으로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김어준 씨가 지금 겸공을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한 언론인이다. 또 대단한 미디어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를테면 PC통신 세대였습니다. 나우누리. 그렇죠. 천리안. 타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아 그래요? 네. 엽소 출신 아닙니까? 네. 생각보다 젊으시네. PC통신 세대였는데 네. 그때 이제 김어준 씨가 한참 뒤에 등장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딴지보라는 걸 보면서 이게 나중에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영향력이 클 줄은 그때는 예상을 전혀 못했었죠. 네. 그러면 지금 영향력이 크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생각을 같이 하네요. 그럼요. 그건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동의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경향신문이 와, 이 김어준 씨 한 사람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기획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섭외 오기 전에 이 기사를 봤어요. 네. 보면서 왜 이렇게 기사를 많이 집중적으로 싣고 있지? 굉장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례적이죠. 근데 이 이를테면 정도면. 그럼요. 예. 한 건도 아니고 지금 6건인가를 네, 실었는데 6건입니다. 이제 언론사에서 이런 특집 기획 기사가 실리는 그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자들이 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래 그럼 한번 괜찮네 한번 해봐. 이제 오더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야 이런 거 한번 기획 기사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려면 편집국장 정도의 오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편집국장이 그럼 문화부하고 문화부 기자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부 기자가 다 달라붙어서 쓰든지 아니 뭐 경제부나 이런 데서 좀 지원해서 쓰든지 해서 기사를 한두 개 쓰지 말고 쫙 펼쳐갖고 한 6개 정도 써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거의 전사적으로 한 거네. 그렇죠. 지금 6개의 기획 기사를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스스로 발제했을 가능성보다 아마 편집국 수뇌부의 오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럴 만한 계기가 지금 있나? 뭔가가? 그럴 만한 계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김어준 씨 뉴스 공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요. 네. 뭐 미디어의 상호 비평이라는 건 장려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시기나 내용 그 분량의 측면에서 좀 뜬금없다. 이게 보면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좀 비판적인 단어를 썼어요. 이를테면 여기서 안경 쓰시고 안경을 쓰고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늙었어.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다. 교리. 이거는 매우 제목 부정적이지. 자체가 부정적이거든요. 상당히 부정적이지. 그렇죠. 김어준이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거는 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교주라는 거거든. 그다음에 음모론에 열광하는 지지층 이렇게 했는데 김어준 씨 뉴스 공장을 청취하는 사람이 전부 음모론에 열광해서 청취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제기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김어준 씨 방송이 음모론 방송은 아니잖아요. 또 내용을 보면 김어준 씨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김어준 씨 방송을 열심히 듣는 사람을 맹목적 지지자
무비판적 수용자처럼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렇죠. 프레임을 갖고 바라봤다라고밖에 네. 볼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어 보이는데 6편의 기획 기사가 쏟아져 나왔단 말이죠. 참 뜬금없다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또 뽑아내는 게 또 악마 팀장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악마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마 경향신문에서는 아마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교체가 됐고 또 김건희도 구속됐고 윤석열도 구속됐고 어느 정도 일단락됐으니까 내년도 지방선거가 오기 전에 네.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이 막강한 영향력 혹시 또 내년 지방선거에 또 김어준 씨가 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미리 이것을 의제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러면 내년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9월 달이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봤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제 설명하면 또 이해가 좀 안 이해가 안 되더라. 돼. 설득력이 없어. 그냥 제 느낌으로는 유튜브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가 약간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 경향신문은 되게 큰 미디어고 네. 아, 질투로 느끼는군요. 약간 진보 진영의 빅 스피커인 이 너는 전공? 앞으로 경향은 못 갈 것 같다, 야. 경향 출연 중입니다. 경향신문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나쁠 만한. 참고로 네. 저도 경향 TV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많이 잘려. 진짜 많이 잘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위기 의식의 일단 발로다. 그래요.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그 비슷하네. 그러니까 질투라기보다는 굉장히 위기 의식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지형의 변화. 그렇죠. 저는 단적으로 몇 가지 이제 징후를 읽었는데 용산의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 레거시 미디어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공과 매부쇼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시장이 레거시에서 유튜브로 넘어갔다라는 거를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쵸, 그런 넘어갔죠. 섭외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뭐 좋은 취지로 보면은 한번 짚어보자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온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이거 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런 위기의식을 그동안 못 느꼈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KBS에 있을 때 2000년대 초반부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제가 9.11 테러 때 국제부에 있었는데 방송 뉴스를 보고 뭔가 뉴스를 갖다가 쓰려고 하니까 미국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느려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CNN하고 BBC가 텍스트로 맞아요. 뉴스를 서비스하는데 방송보다 더 빠른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고 야 이거 우리도 인터넷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찰나 어느 순간 보니까 네이버가 딱 등장해갖고 네이버가 우리 일반 개별 언론사를 압도하려는 막 그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제가 KBS에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할 때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맞아요. 백상예술대상 받을 때 그거 열심히 했다는 게 수상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어요? 네. 그만큼 지상파 방송만 해갖고는 수용자에게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상파 방송은 하되 이 지상파 방송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텍스트 뉴스도 쓰고 굉장히 위기의식의 발로로 그걸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미 뉴스공장과 매불쇼의 인기, 조회수, 동접자 수가 레거시 미디어들을 완전히 다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장관이나 고위 정책자가 섭외가 좀 덜 된다고 해서 이제 와서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간 경향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네.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고요. 사적으로 네. 얘기를 해봤는데 김대영 기자님의 진단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단을 해요. 이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레거시 미디어의 거의 지금 앞으로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럴 수 있겠다. 너무 불편한 진실은 또 못 본 척하고 싶잖아요. 네. 못 본 척하다가 이게 진짜 내 살을 파고 들어오니까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쏟아낸 것 아닌가. 외면할 수 없으면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결과값을 바꾸려고 해야지. 가장 큰 그 레거시 미디어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경공으로 옮긴 뉴스토마토에 있다가 네. 박형광 기자하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그리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게 되는 것. 아. 이게 아마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적인 충격일 겁니다. 아,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레거시 미디어에 아무리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 명의 기자들은 네, 다 유튜브죠.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민동기 기자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이 지점이 경향신문을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의 이중잣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거버넌스, 지배 구조도 굉장히 사적이에요. 우리 나라가 만든 걸 공공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 국가 예산이나 세금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 완전 개인 유튜브 방송인데 여기에 지금 기사를 읽어보면 잣대는 KBS에 대한 그런 공적 감시 정도의 감시와 그런 불편 부당함을 여기 막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예리하시네. 한쪽으로는 언론 취급을 안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KBS보다 더 심한 더 강도 높은 그런 공정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면서 뉴스공장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중잣대도 있는 거죠. 예리. 야 어때 똑똑하다니까 이분. 예리해 이분. 동의 안 하는 그래도 이쪽에 한 20년 있었으면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네. 유튜브 저널리즘 이야기하고 김어준 뉴스공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뉴스공장이 뭐 성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진짜 동의하기 어려워요. 뉴스공장 들어가 보면 욕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또 뭐 좋아하는 사람은 보는 거고 그러다가 떠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만큼은 아무도 비판하면 안 돼 라든지 뭐 그런 건 없잖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개점 휴업 절반 상태라고 했는데 제가 요새 매일 하다가 잘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했어요.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서 그런지 동접자가 평소에 2배 이상. 그 20명. 100명? 160명. 와, 100명. 야, 대박 터졌어. 렉 걸립니다 그러면. 진짜 네. 160명. 좀 웃는 거예요 지금? 안 같은자 제발 좀 안 같은자. 평소에는 100명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은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 네. 보니까 악마팀장 TV 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매불쇼 보는 사람들하고 성향이 비슷합니다. 비슷할 수 있죠. 비슷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는 거의 없어요 거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분의 1 정도는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네. 욕을 하고 문제가 있다. 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죠. 김어준 그렇지. 씨가 무슨 무결점의 인간도 아니고 그럼. 무오류의 인간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무슨 성역이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럼. 김어준 씨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요.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출소 이후에. 출소 이후에. 네. 근데 그때 김어준 그때 총수가 대선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판, 댓글, 그랬나요? 비난 여론이 쇄도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조국혁신당 관련해서 발생했던 이 성비위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김어준 총수가 어떤 입장이라든가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입장 표명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네. 아마 그 발생한 그 다음 주에 이제 살짝 얘기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비판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 댓글이라든가 나중에 방송이 되고 나서 이 피드백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역 아니지. 너무 많이 솔직히 비판을 해서 그래, 문제예요. 무슨 성역이야. 지금 최욱 앵커도 매불쇼에도 맨날 욕하잖아. 나는. 그냥 실시간으로 검증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 저는 장점이자 단점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 뭐 특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레거시 그러니까요. 미디어들은 기사하고 나서 뭐 피드백 받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 얘기 꼭 한번 하고 싶어요. 뉴스 공장 때문에 정치인들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뉴스 공장의 소비층하고 매불쇼의 소비층이 겹친다라고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신 발언을 못 한다. 뉴스 공장 때문에.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뉴스 공장과 정반대의 기조를 선택했던 매불쇼는 지금 오늘날 없고 죽어야 돼요.
없어졌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총선 전에 연동형 병리평을 두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때 뉴스공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병리평을 주장을 그렇죠. 했었어요. 근데 매불쇼에서는 병리평은 약속과도 맞지 않고 이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 네. 전혀 다른 기조였잖아. 근데 매불쇼가 욕은 물론 많이 먹었지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방금 조국혁신당 관련해서도 매불쇼에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했었고 뉴스공장은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욕 많이 먹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네. 가서 뉴스공장 때문에 정치인들이 소신 발언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얘기다. 첫째, 욕을 먹기 싫으니까 소신 발언 안 하는 거고 또 하나 자기의 소신 발언이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때 소신 발언을 못 하는 거야. 그 외에는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겠죠. 네. 정치인들이 가장 눈치를 보는 대상이 어디일까요? 뭐 국민이라고 국민. 말은 하지만 당연- 사실 언론 눈치를 엄청 맞아요. 많이 아, 보거든요. 언론. 지금 언론 지형이 바뀌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자 생활 제가 처음 할 때는 언론이 힘이 되게 셀 때거든요. 유튜브도 없고 뭐 인터넷 언론도 없을 때니까 정치인들이 언론사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그 눈치를 지금 넘어온 거죠. 지금 그 미디어 권력의 상당 부분이 총선에 어떤 정치인이 처음으로 출마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인지도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인사하고 자 그러면 유튜브 있어요? 채널? 네 있습니다. 그럼 자 가서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하면 바로 5만 10만 됩니다. 당연히 김어준 씨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동안은 눈치를 안 봤는데 언론의 눈치를 전혀 안 보다 김어준이라는 아주 막강한 유튜버가 등장해서 처음으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냐?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위치 이동이네. 위치 원래도 이동. 눈치를 늘 봐왔고 미디어에 잘 보이려고 늘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선배 동생 형 동생 하면서 술 먹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치 이동. 그리고 유력한 언론사가 정치인 하나 띄우려고 하면 금방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디어 언론이 갖고 있던 권력의 상당 부분이 지금 유튜브로 이동했고 김어준하고 매불쇼가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매불쇼 갖고 얘기 있는 불편해 죽겠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동안 안 보던 눈치를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다. 이게 예전에 지금 양상하고 약간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청취율 1위를 달리던 시대가 굉장히 오래됐었잖아요. 네. 보도국 이른바 기자들의 정서가 굉장히 묘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방송사들의 사실 기본적인 그 매체 파워는 메인 뉴스, 그렇지. 9시 보도국 뉴스. 기자들의 어떤 취재를 바탕으로 메인 뉴스에서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때 밀렸거든요. 솔직히 시선집중에 손석희 시선 집중한테 밀렸고 시선 집 집중을 진행하는 손석희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출신이고 네. 뭐야 왜 절로 정치인들이 다 인터뷰해 이런 아주 이상한 마인드가 있었어요. 재밌네. 그러니까 그때 보도국과 약간 그 라디오국 아나운서국 간에 묘한 긴장 관계가 MBC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 복사판이라고 저는 봐요. 그보다 더 하겠네. 마음의 상처는. 그렇죠. 왜냐하면 저널리스트로 인정도 사실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미디어 권력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네. 아니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럼 노력을 좀 하세요. 예능부터도 한 10년, 15년 계속 똑같은 거 우려먹고 왜 이렇게 시청률이 안 나와 얘기를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 쓰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노력을 하면 시청자들이 가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안 좋은 얘기니까 뭐 최욱으로 빗댈게 또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최욱이가 저렇게 조회수 많은 거는 저 인기 영합이고 완전히 편향되고 거의 막 음모론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조회수 많지. 우리 레거시 미디어는 정도를 걸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지. 아마 이렇게 억울해할 거예요. 지금 이 기사 내용이 딱 그래요. 지금 경향신문 기사 내용이 그렇고 정확하죠? 그 박민 사장, 박민 나 더 라이브 없앴잖아 박민. 박민이 KBS 사장 왔을 때 KBS에서 뭐라고 했냐면 9시 뉴스 시청률이 막 떨어지거든요. 시청률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제대로 된 뉴스를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에 개의치 말고 좋은 뉴스를 계속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예요 지금. 그 기저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대중은 바보기 때문에
최욱이 같은 저런 편향에 놀아난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맞아요. 거야. 나는 그게 가장 불편한 지점입니다. 저는 댓글에도 가끔 저 최욱이는 저 조회수밖에 신경 안 써요. 조회수 장사하는 놈이지라는 것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뭔 짓을 다 하는 놈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 짧은 기간 안에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네. 거기 안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집단지성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요. 뭐 예를 들어 아주 편향적이거나 아주 가짜뉴스만으로 인기를 끌었던 곳은 결국은 다 나락가고 없어져. 그쵸, 당연하죠. 유튜브만큼 이렇게 시장의 영향에 많이 받는 데가 있나요? 너무 치열하지. 너무 치열하고 사라진 바로바로 평가받는다니까. 채널이야. 저 여기 그러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대형 유튜브 채널을 다룰 때 가장 그 크게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자기 문제거든요. 레거시 미디어들. 그쵸. 그러니까 유튜브 쪽이 유튜브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의 대형 몇몇 유튜브 채널들을 대상화시켜 가지고 왜 여기 이 추종자들은 뭐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상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출발하니까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거 예리하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주목하지 않고 저쪽으로 갈까? 그러면 여기 자기 자신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고 저쪽으로 가지? 그럼 우리는 뭐가 부족하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우매하게 맞아요. 얘기를 해야 내가 편하거든.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 안 나오죠. 예. 저희 고민이기도 하고 아마 저는 최욱 앵커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대현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구독자라든가 최욱 앵커를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 채널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과 어떻게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을 할 것인가. 이거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현 기자와 지금 최욱 앵커를 막 지지하는 구독자분들하고 지지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실수를 잠깐 했다. 바로 돌아섭니다. 바로 돌아서. 그리고 바로 그냥 내려 꽂아버려요. 맞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 그럴 줄 알았다가 제일 먼저. 맞아.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구독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의견이 예를 들어 A라고 쳐요. 네. 그 내가 생각할 때는 A는 틀렸어.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땐 B가 정답이야.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럼요. 숙제입니다. 근데 이 고민을 나는 그 어떤 기성 미디어의 종사자보다 난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고민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예. 수용자와 이용자의 이용 변화라든지 니즈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개별적인 것보다 통으로 봐야 돼요. 수용자나 시청자들은. 이들이 집단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 행태가 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그걸 보는데 게으릅니다. 지상파나 이런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은. 최욱 씨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유익했네요. 네. 오늘 아, 되게 유익했어요? 전혀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토론인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가 대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몰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데. 야, 좋았네. 네,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야, 그래. 네. 이런 거를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네. 몇 년 동안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지금 망했어요. 지금 망했어. 아니, 그럼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이미 싹 튀었다니. 망한 싹이 튀었어.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아니 그렇죠. 한 번 망했다고 계속 망하는 거 아니냐. 그쵸. 근데 또 네. 다시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